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을 두고 진심을 다해서 잘해줘도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10년이 넘도록 헛고생을 하며 살아왔더라고요. 그 인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막내 이모입니다. 저희 집 다른 식구들과는 다르게 배다른 형제로서 외할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밖에서 낳아서 데려온 자식이라 하더라고요. 보통 집안 같으면 이미 거기서부터 집안이 풍비박산되었겠지만 예전 그때 시절은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고 저희 엄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이모를 친동생으로 여기고 많이 예뻐해 주었다고 해요. 집안에서 어른들 눈치 보며 정 붙일 곳이 마땅히 없었던 이모 역시도 저희 엄마를 좋아하며 많이 따랐고요. 나중에 커서 엄마가 결혼을 한 뒤에도 이모는 저희 집에 매일 붙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은 자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 이모가 저를 봐주러 오셨거든요. 집안 막둥이였던 이모와 제 나이가 10살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집안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매라고 생각했어요. 외할머니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살았던 이모는 저희 집이 더 편했는지 한 번 오면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언니, 나 그냥 여기에서 살면 안 돼? 집에 가면 엄마 눈치도 보이고 내가 집안일도 하고 언니 형부 말 잘 들을게. 그런 막내가 불쌍하게 느껴진 저희 엄마는 아빠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을 해서 이모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이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모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따로 나가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쉬는 날이 되면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자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한 집에 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숙제를 봐주며 언니처럼 지내서 그런가 이모와 저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못하는 사춘기 고민 상담도 이모한테는 편하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이모가 그 당시에 남자친구를 만나면 항상 저를 같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데이트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잘 지낼 것 같았지만 이모가 시집을 아랫지방 먼 곳으로 가게 되면서 서로 왕래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주 전화통화도 했었지만 그게 점점 뜸해졌고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입시 준비를 시작한 이후로는 서로 사는 게 바빠 연락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어요. 이모와 제가 다시 만난 것은 한참 대학 다니고 있을 때였던 제 나이 23살 나이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다가 나타난 이모는 저보고 다짜고짜 좋은 혼처가 있다며 선을 보라 하더라고요. 이모가 진짜 괜찮은 사람 찾았는데 바로 너 생각이 나더라. 너가 올해 몇 살이지? 23? 그 정도면 이제 시집갈 준비해야 할 나이네? 남자가 직장도 탄탄하고 집안도 완전 부자야. 언니랑 형부가 요즘 장사도 잘 안 된다며. 이럴 때 너가 집안에 효도를 해야지.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대학 졸업할 때가 되니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원래는 가게 2군데가 있었지만 하나를 정리하셨고 그 나머지 하나 남은 가게마저 월세 내는 것도 힘들어 하시던 상황이었죠. 이모가 이야기한 그 남자의 조건은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정말 괜찮았죠. 하지만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20대 초반에 저보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라니요. 이모의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멀쩡한 직장 다니는 잘 사는 집 아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남자한테 애가 하나 있다 하더군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건 아니고 잠깐 만난 불장난에서 생긴 아이라고 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그쪽 부모 호적으로 올려놔서 서류상으론 깨끗한 상황이래요. 철없던 시절에 사고를 친 적이 있나 봐. 그쪽 집안에서 돈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결했어. 너는 그런 건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 남자 조건만 보면 되는 거야. 너도 그렇고 언니랑 형부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모한테 들은 이야기를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 역시도 이미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때 빚이 계속 늘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 집안 빚을 한 번에 싹 다 갚아주겠다고 했대요. 엄마는 차마 자식 딸린 남자에게 시집가라는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집안을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반대도 못하고 그냥 제게 모든 걸 맡겨놓고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엄마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매몰차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모에게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이모와 함께 맞선 자리에 나갔고 남자는 혼자 나왔어요. 저보다 무려 10살이 많았던 남자는 직접 만나보니 다행히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이모가 말하는 대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고 기본적인 매너도 좋았어요. 애 딸린 호랍이라 하길래 살짝 걱정했지만 의외로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이모는 저희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10분 만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둘만 남아 대화를 이어갔지만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미안해요. 제 소개 듣고 조금 곤란하셨죠? 자식까지 딸린 주제에 제가 미란 씨 이야기 듣고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거절하셔도 돼요. 적극적으로 자기랑 만나보자고 했다면 오히려 반감이 들었을 텐데 겸손한 태도를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아마도 자식이 딸린 것만 아니라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남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간단히 커피까지 마시면서 장장 5시간에 걸쳐 이 남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전부 듣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아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할 때는 영락없는 애아빠구나 싶었죠. 하루빨리 아이에게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잘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났고 3번째 만날 때는 아이도 함께 데려와 같이 놀이공원에서 놀기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자주 아이와 함께 만나는 날이 늘어났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함께 자전거도 타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맞선을 보고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집안 처지를 잘 알고 있는 시댁에서는 결혼할 때 혼수조차 필요 없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어려운 살림에서도 이불이랑 은수저는 챙겨서 보내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시댁에서 함께 살았고 그 이후에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1년간 함께 살면서 살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고 나름 깔끔하고 알뜰한 성격의 저를 보시고는 일찌감치 분가를 허락해 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아이도 저를 금방 따랐고 처음 했던 걱정과는 다르게 부잣집 며느리로 살 수 있게 되었죠. 사실 결혼식 직전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저희 시댁이 경동시장에서 커다란 약재도 매상과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모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집안에 돈이 많은 부자라는 정도로만 설명을 들었는데 1년 매출이 수백억이 넘어가고 그쪽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큰손이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집안이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었고 맨손으로 상경한 아버님이 시장에서 짐꾼으로 시작하며 돈을 벌어 자수성가를 이룬 집안이었죠. 그래서 가진 재산에 비해 시댁 집안 살림은 검소한 편이었고 아버님의 권한이 엄청 강한 편이었어요. 다행히도 시댁살이 1년 만에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던 저는 일찌감치 분가해서 따로 저희 집안 살림을 맡아보게 되었고 아버님이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따로 챙겨주시는 용돈으로 저희 친정부모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수도 있었어요. 비록 돈만 보고 조건에 맞춰 시집을 간 모양새였지만 여느 집안 며느리보다 더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미리 온다는 말도 없이 이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나 얼마 전에 이혼했어. 당장 갈 곳이 없는데 너희 집에서 잠깐만 지내도 될까? 지낼 곳만 구하고 일자리 구하면 바로 나갈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회사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저희 결혼을 할 수 있게 주선해 주신 분인데 이 정도 편히 봐주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요.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지만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모와 같이 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집안일을 같이 해주시는 덕분에 몸이 훨씬 편해졌고 낮 시간에 마음 편히 외출을 하거나 친정에 다녀올 수도 있었어요. 항상 저한테는 언니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도 들었죠.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혼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마침 아들의 학교 시간이 되었길래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갔어요. 아들을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모 할머니 좀 이상해. 자꾸 나한테 내 새끼라고 불러. 그리고 자기한테 엄마라고 불러보래.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이모가 우리 아들을 예뻐해서 하는 소리라고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저번에 아빠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거 봤어. 그건 엄마랑 아빠만 하는 말이잖아. 나 이모 할머니 싫어. 아들 말로는 집에 제가 없는 날이면 이모가 저희 남편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걸 들었다 하더라고요. 이모가 그렇게 부르면 우리 남편 역시도 똑같이 자기라고 대답을 한대요. 처음엔 아이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운전을 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친정을 가거나 외출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예전 이모가 집에 오기 전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저녁 먹기 전에야 겨우 집에 들어오던 사람이 매일 칼퇴근을 하고 일찍 오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이모를 의심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다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라 생각했던 이모가 제 발등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차마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아버님이 저희 집 근처에 오셨다가 잠깐 제 얼굴 보려고 집에 들르셨는데 그때 이모와 마주쳤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이모를 보자마자 아버님이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너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있어? 애 버리고 갈 때 나한테 한 말 잊었냐? 1억만 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평생 쥐 죽은 듯 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버러지만도 못한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모는 역정을 내시는 아버님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 얼굴이 눈에 밟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모 입에서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를 못 참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아버님은 혈압이 터졌는지 뒷목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평소 혈압이 높아 약까지 먹고 있던 아버님은 퇴원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명확하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아버님 장례를 치러야 했죠. 집안 분위기가 이 모양이니 남편에게 차마 화도 못 내고 이게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아버님을 시골 선산에 모시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게 해명과 설득이 아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도 대충 상황 돌아가는 건 알겠지? 우리 아들은 당신 이모랑 나 사이에 생긴 아이야. 부모님 반대만 아니었다면 원래는 우리 둘이 결혼을 했을 거고. 차라리 잘 됐지 뭐. 아들 더 크기 전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라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대충 돌아가는 상황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숨길 생각도 없이 대놓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당신도 하루빨리 제 살 길 찾는 게 낫지 않겠어? 1억, 아니 2억 줄게. 이 돈으로 새 출발해봐. 당시의 2억이면 강북의 아파트를 한 채 살 수도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버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남편을 생각하면 2억은 정말 턱없이 적은 액수였죠.
지금 같았으면 변호사라도 고용하던지 어떻게 해서든 붙들고 늘어져서 돈을 더 받아냈을 것 같은데 20대 나이에 저는 그런 정신머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과 더는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하루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더 큰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이모는 창피한 줄은 아는지 차마 제 얼굴을 마주볼 수 없다며 끝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을 앞세워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어요.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했고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모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그 집으로 달려갔지만 이모는 현관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불러 부모님을 쫓아내셨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성공해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복수를 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신세한탄을 하며 울고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던 친구 가게로 무작정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패션도 잘 모르고 옷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석 달 정도 친구 가게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만리동에서 옷공장을 하는 사장님을 소개받았고 그때부터는 그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죠. 거의 최저임금만 받고 공장 일부터 격리의 배달 일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그 사장님 밑에서 일을 배웠고 밑바닥부터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혼하며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넣고 작은 공장을 하나 차렸어요. 친구 가게와 주변 지인들에게 주문을 받아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사장이 꼼꼼하게 한다는 좋은 소문이 돌아 주변에서 일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침 동대문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열풍이 불었고 저희 공장에서 만든 옷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일손이 부족해서 엄마도 데려다가 일을 시켰고 저 역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장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가게 단골이던 쇼핑몰 사장님이 아예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만든 제품을 팔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을 해주셨고 저희 공장에서 만들어 직접 팔면 마진이 꽤 많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동대문에 매장도 하나 내고 온라인으로도 브랜드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단 도매를 하는 젊은 사장님과 알게 되었고 거래처 이상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나타나 슈퍼맨처럼 저를 도와주었어요. 나중에 보니 엄마는 이미 그 사장님을 사위처럼 생각해서 틈만 나면 불러다 밥도 같이 먹고 엄마 집에 전등이 나갔을 때도 그 사장님에게 전등을 갈아달라며 불렀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는 사업에 재능이 있었던 건지 직접 제작해 납품을 하고 제 쇼핑몰로 물건을 팔면서 통장에 얼마나 버는지도 모르고 계좌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제 인생은 없다 생각하며 일만 했더니 이미 초기 투자금의 수십 배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친정엄마는 공장일에서 손을 떼셨고 양평에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지어드려서 부모님은 그곳에서 지내고 계세요. 몇 년이 더 지나 원단 사장님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이 있었지만 제게는 아이가 없었고 사장님께는 당시 고등학교 다니던 딸이 있었어요. 아이가 수험생이라 저희 재혼 이야기도 대학 입시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하기로 했는데 셋이 같이 밥을 먹다가 딸이 먼저 재혼을 왜 안 하냐 묻더라고요. 두 분 만난 지도 꽤 됐는데 왜 아직 결혼 안 하세요? 제가 그게 신경 쓰여서 연공부가 안 되는 거 있죠? 괜히 시간 끌지 말고 5월에 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딸이 재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었습니다. 둘 사이에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못 이기는 척 그해 5월에 결혼을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둘 다 재혼이라 남들 보기 부끄러워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고 딸과 함께 사진만 찍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걸로 끝냈어요. 제 결혼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자기 동생 때문에 딸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내내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계셨는데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한다고 하니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양평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던 엄마가 한겨울 집 앞 눈을 쓸다 빙판에 넘어지셨고 골반뼈 골절과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부족한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싶었죠. 이미 엄마 나이도 적지 않아서 골반뼈 골절은 치명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엄마 병원에 찾아가 얼굴을 베었고 생각보다 길어지는 입원에 제 마음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엄마 병원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바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던 막내 이모라는 인간이었죠. 이모가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엄마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면서 험악한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진짜 내 손에 세상 떠나고 싶어서 찾아온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언니랑 미란이한테는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줬던 언니가 크게 다쳤다고 해서 제가 얼굴이라도 뵈려고 찾아온 거예요. 죄송해요. 이모는 병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못 본 사이에 이모는 많이 늙었고 일단 행색부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내쫓고 부잣집 안방을 차지했다고 보기엔 많은 사연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날들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제 와서 사람 구실하려고 들지 마. 이런다고 당신이 용서받을 줄 알아? 한 대 얻어 터지기 전에 조용히 그냥 꺼지라고. 저는 목구멍까지 올라온 욕지기를 간신히 누르며 이모라는 작자의 팔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내쫓으려 했는데 그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미란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어. 애 아빠가 그러는데 너가 옷 장사로 돈 좀 벌었다며?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면목이 없지만 돈 좀 빌려줘. 우리 남편 사업도 망하고 이제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다니까? 순간 눈에서 불이 확 튀었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갉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다니. 저를 완전히 호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리가 없잖아요.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면서 애를 봐서라도 자기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미친 인간이 지금 애를 팔아먹어? 당신 배 아파서 낳은 당신 자식이잖아. 너희들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든 빌어먹고 살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장작으로 쓰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 한 푼도 줄 돈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모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먹이며 급한 돈 맞게 1억만 빌려달라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결국 병원 경비를 불러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낸 후로 병원에 다시 찾아오진 않았고 엄마는 다행히 2달 후에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소처럼 출근에 일을 하던 중에 문득 전 남편 회사가 대체 어떻게 됐길래 나한테 찾아와 1억을 빌리고 있나 싶어 경동시장을 찾았죠. 원래 커다란 창고로 쓰는 건물이 하나 따로 있고 그 앞에 쉴 새 없이 사람들이 드나들던 매장과 아예 같은 간판을 쓰고 한약을 팔던 약방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간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편이 물려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다 말아먹을 수가 있나 싶어서 황당했는데 시장에서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 남편이 조강지쳐 내쫓고 아이 엄마랑 재혼해 사는 건 이미 시장 안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전 남편은 사업은 전혀 관심도 없고 직원들에게 전부 맡겨버린 채 막내 이모와 둘이 돈을 펑펑 쓰며 살았나 보더라고요. 그 와중에 큰 사기도 2번이나 당했고 회사 관리는 엉망이 되어버린 채 술만 먹다가 망했다고 들었어요. 물건 받아 팔아먹고 대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써버렸으니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결국 망한 뒤에도 엄청난 빚이 남았고 지금도 채권자들이 재산을 찾아내는 족족 압류를 걸고 난리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뭐하고 있나 수소문을 했는데 시장에서 작은 다마스를 타고 다니며 서울 시내 곳곳 한약방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산다고 해요.
거기까지 들으니 대충 그 인간들 돌아가는 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이혼하고 신수가 헌해졌다. 사업으로 큰돈 벌었다며 소식은 들었어. 지금 내 전화 한 통이면 자기 전 남편 다마스 타고 여기로 올걸? 내가 불러줄까? 별로 저랑 친하게 지낸 기억이 없던 사장님이 전 남편을 불러주겠다는 말에 괜히 얼굴 마주쳐서 좋을 게 없다 생각해 괜찮다 거절하고 돌아섰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경동시장 근처도 가지 않았고 전 남편과 막내 이모의 소식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혼외자로 태어나 천대받고 자랄 팔자였던 막내 이모를 저희 엄마가 가족으로 생각해서 거두어 준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고 같이 했던 세월이 얼만데 저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더니 결국 이모와 전 남편은 본인들 수준에 걸맞는 벌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요즘도 종종 제게 전화를 걸어서 이모 그 인간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온 거 없냐고 물으시는데 혹시라도 또다시 제 앞에 찾아오면 그땐 경찰을 부를 겁니다. 본인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조용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